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 2021년도 인문사회 1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인문과 사회가 다 나누어졌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연세대가 인문사회 1과 2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인문사회를 구분하지 말라는 입학처의 나름대로 의지가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학생들이 항상 궁금했던 게 인문사회 문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연세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입학처에서 인문과 사회를 구분하지 말고 인문 수험생도 사회 문제를 풀고요, 사회 수험생들도 인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게 너무 자주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문 사회를 사실상 시간상으로만 구분하는 거지, 연세대 입장에서는 인문 사회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세대 시험의 또 특징이 융합형의 나름대로 문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문에도 사회계열의 제시문이 들어가고 사회계열에도 인문계열의 제시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문사회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연세대 문제의 특징이 기존에는 두 문제 세트형의 1번 문제, 2번 문제 각각 1200자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각각 문제, 두 문제 세트형은 변함이 없지만 각각의 문제에 개별 항목들이 들어가서 1번에 2개 항목, 2번에 2개 항목, 그래서 사실상 수험생들이 600자 형태의 4개 문항을 이제 푸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2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다. 두 번째 특징은 수리 문제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이렇게 연세대가 이제 수능 체제도 없고 내신 성적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 논술 100%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제 연세대를 지원해 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영어 제시문에 겁내고 그 다음에 또 수리 문제에 겁내서 지원을 못한 학생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영어 1등급 만점이나 수학 1등급 만점자가 연세대에 떨어진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3등급, 그 다음에 수학이 3등급인데도 연세대를 합격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세대 영어 제시문과 수리형 문제는 3등급 이내 정도만 들게 되면, 물론 개인 간의 격차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3등급 이내 정도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실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세대 논제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논제 분석이죠. 실제로 이러한 논제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제시문을 설령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논제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또 유추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까지 조금 이해를 해주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문제가 1-1, 1-2 있는데, 이게 기존의 1번 문제였는데 이렇게 개별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2-1과 2-2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이게 기존 연세대 유형의 2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유형 문제만 풀게 되면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문항 각각 개별 문제 문항이 2개씩 있냐 없냐 이것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존에 있던 연세대 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 문제에 나와 있는 논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논제 개수입니다. 이제 문제 1-1을 보게 되면요, 제시문 가와 나를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기서 이제 분석하고 이게 바로 논제 1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논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 1번은 문제 1-1은 이 문제는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논제는 뭐다? 여러분들 반드시 답변해야 될 논제는 2개이다. 그리고 논제가 2개 쓸 경우에는 반드시 논제별로 구분, 이렇게 논제가 바뀌는 부분에서 답안 쓸 때 반드시 새로운 단락을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제별 분량 배분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핵심 논제가 전체 답안 분량의 50% 절반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제의 1은 4, 논제의 2는 6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제 핵심어, 반드시 논술 답안에 들어가야 될 논제 핵심어는 가와 나의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석이 논제 핵심어가 되고요. 나의 입장에서 가의 주장을 뭐 하시오? 비판하시오. 이게 논제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1은 분석과 비판이라는 두 개의 논제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1-2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논제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제시문 라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평가하시오. 그래서 논제 1과 2, 분량 배분은 4대6.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와 있는 핵심 논제가 전체 답안 분량의 절반 이상이 주면 되겠습니다. 1-2 같은 경우에도 논제 핵심어를 체크를 해보면요. 라의 주장을 뭐해라? 분석해라. 그 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뭐해라?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 같은 경우에는 분석과 평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될 게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논제를 통해 가지고 출제자가 이러한 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어떤 함정과 혹은 힌트가 없는지, 그래서 힌트는 잘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되고요. 함정은 잘 피해 가 주시면 되겠죠. 한번 각각 논제별로 힌트 함정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의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연세대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난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논제를 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문제에서는 가와 나의 책임 소재 관점에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비교랑 똑같은 논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이걸 비교라고 했을 때는 쉽게 느끼는데 분석이라고 하면은 또 비교가 아닌 것처럼 답안을 갖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분석은 뭐다? 비교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두 개 짝수 비교 약형이므로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 짝수 비교 약형은 굉장히 쉬운데 난이도가 너무 쉽기 때문에 기존의 연세대 짝수 비교약형에서는 비교약형에 공통된 기준을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준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와 나를 비교하는데 두 개의 공통된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책임 소재 관점. 즉, 가나 모두 책임 소재를 갖다 나타내고 있다는 공통된 기준을 줬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떻다? 더 쉬워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1의 논제 1은 전형적인 두 개 짝수 비교 약형. 그래서 가와 나를 압축 언어의 대립성을 잘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관점이라 공통된 기준에 있어서 가나 모두 어떤 관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가와 나의 압축 언어를 만들 때 가는 어떤 관점, 나도 어떤 관점 해서 이 압축 언어가 명확하게 대립성을 띠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논술을 꾸준히 배워온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제 1의 짝수 비교약형은 절대 점수를 1점이라도 깎여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답안을 쓸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힌트를 준다면 두 개 짝수 비교약형에서는 가와 나 두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즉 대립성을 전제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가 검은색이면 나를 읽을 때는 흰색이라고 유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를 먼저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가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나로 넘어가서 나가 북한이다. 그러면 가는 뭐다? 남한이다 라고 유추해서 가는 게 논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다음으로 논제 2를 보게 되면 가의 주장을 비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여러분 마음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비판하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와 나를 분석하라고 했는데 이 분석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형적인 비교 요약형이라고 그랬죠. 비교라는 거는 대립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왜? 서로 대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평가라고 물어보면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립성이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야? 비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무난한 논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는 거는 나의 입장에서 가의 부정적인 면만을 언급해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제가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논술 해로본 논술 이론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연세대에서는 항상 나오는 유형이 바로 뭐냐면 비판하고 평가형 유형이 있는데요. 난이도는 비판과 평가형에서 어느 게 더 난이도가 높다? 평가형이 난이도가 높고요. 비판형은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리고 평가형은 답안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이 합쳐진 양면적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비판적인 논제는 무조건 뭐다? 바로 부정적인 하나의 형태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형이 아니라 이번에는 비판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쉽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은 짝수 비교약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고요. 그 다음에 평가형이 아니라 비판형이기 때문에 또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게 배운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1-1에서는 논제 1과 논제 2에서 점수를 깎일 정도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의 주장을 분석하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제시문 라에가 통계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라의 주장인 어떤 내용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항상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수치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세대는 라에가 항상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최근 이렇게 문항식으로 4개가 나누어진 뒤로는 라의 통계 자료가 들어가지 않고 문제 2-1과 2-2의 통계 자료가 들어가고요. 라는 그냥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라를 갖다 보실 때 과연 텍스트 글자만 나와 있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통계 자료도 포함이 돼 있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을 그냥 라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이 어떤 특정 제시문 하나를 갖다가 사실상 요약을 하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요약 분석을 해주면 훨씬 더 논리정연하게 답안이 전개될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면도 여러분들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논제 2 같은 경우에는 논제 2를 잘 풀어야지만이 논제 2도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논제 2번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평가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라는 건 우리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다? 바로 두 신문의 책임 소재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임 소재를 봤더니 문제 1-1에 가 나에도 책임 소재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결국은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서로 연결고리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유추가 가능한 게 뭐냐면 가와 나가 서로 대립성을 띠고 있었는데 다에 신문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신문이 2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책임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시문 다에는 어떻다? 두 신문의 책임 소재가 또 마찬가지로 대립성을 띠고 있고 그 대립성은 어떤 내용을 띠고 있다? 가와 나를 서로 대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다가 영어 제시문인데요. 영어 제시문을 그냥 읽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제 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두 신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와 나가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와 나의 한글 제시문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제시문 다의 영어 제시문은 두 신문이라는 직접적인 사례, 즉 사례가 나와 있는 영어 제시문 내용이 설령 100%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 1번의 가와 나의 한글 제시문의 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유추 해석으로 했을 때 제시문 다의 영어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책임 소재를 다루는 이 두 신문을 평가라고 했죠. 근데 아까 여기 문제 1-1에서 비판은 항상 평가와 견주어서 생각했는데 평가는 어렵고 비판은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1-1의 논제2는 난이도가 쉬운데 문제 1-2의 논제2인 평가형은 뭐야? 좀 더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형은 결과물이 3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양면적 평가,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이 평가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 좀 중요하다고 여겨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평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가라고 하면은 중구난방으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논리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은 뭐냐면, 바로 평가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평가의 주체와 대상이 서로 내용이 같으면 긍정적 평가, 서로 다르면 부정적 평가, 그다음 서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그러면 뭐야? 양면적 평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연세대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이 평가의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논술 이론책에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라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의 주체는 누굽니까? 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신문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립적인 형태를 띠는 이 신문 2개 각각 하나씩을 라와 같냐 다르냐를 판단해서 서로 같으면 긍정적 평가, 서로 다르면 부정적 평가, 서로 같거나 다르면 뭐야? 양면적 평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이끌어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 2-1과 2-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과 2-는 여기에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에서 제시문 라가 통계 자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2-1에 통계 자료가 들어간 경우에는 제시문 라의 통계 자료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2-1과 2-2도 한번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 라의 연구는 국민 1인당 소득이 상위 20%인 국가들 반응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인당 소득이 하위 20%인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래서 여기 통계자료에 보시게 되면 상위 20% 국가와 하위 20%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아래 그래프는 전체 조사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실선은 소득 불평등도와 비만율 사이의 관계, 즉 소득에 대한 불평등과 비만율이 어떤 관계를 띠고 있냐를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논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아까 우리가 1번에서 풀었듯이 라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주장을 들어서 뭐해라? 비판하시오. 논제는 하나입니다. 논제 핵심은 뭐다? 비판입니다. 그래서 비판이기 때문에 항상 비판은 평가하고 견주어서 생각했는데 평가보다는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2-1도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쉽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판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만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통계자료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점,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상위 25% 국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네모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하위 20% 국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점이 바로 뭐다? 상위 20%,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네모가 하위 20%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의 관계를 지금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상위 20% 국가와 하위 20% 국가를 갖다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 상위 20% 국가는 비만율과 소득 불평등이 뭐야? 비례 관계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 하위 20% 국가에는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소득 불평등과는 어떻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관하다. 단 비만율이 어떻다? 낮을수록 소득 불평등과 더 무관하다. 그러니까 비만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뭐야? 좀 정확하게 세부적인 표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비만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아예 소득 불평등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고요. 단 비만율이 낮았을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통계 자료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통계 자료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상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처럼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에서 전혀 시간을 갖다 너무 많이 투여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정규 과정을 마쳤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통계 자료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통계 자료 우리가 수능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문과 출신들은 사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탐에서도 한 2, 3등급 이내 정도의 등급이라고 한다면 연세대 통계 자료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2가 연세대에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수리형 문제인데 연세대 수리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학 자체의 실력을 묻는다라기보다는 수리적 개념을 갖다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이 연세대 수리형 문제를 완벽하게 답안을 맞췄는데도 결과로는 떨어지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2-를 답안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현상을 결과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끌어낼 수가 있냐면 연세대 문제 1번과 2번의 4개 문항 중에서 수리형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아무리 수리형 문제를 완벽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 1-1, 2-1 그리고 문제 2-1을 갖다가 제대로 못 썼을 경우에는 떨어지고 또 거꾸로 2-의 답안이 조금 불안정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1번과 2-를 좀 굉장히 우수하게 풀어냈을 경우에는 의외로 점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상으로 우리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적 개념 이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당락을 결정하는데 제1순위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수리형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리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의 결과, 정답을 맞췄냐 틀렸냐 이것보다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기본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답안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아래 설명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리형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글자 수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글자 수를 확보하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의 유년기 학습 시간 X와 성인기 소득 Y의 관계를 갖다 이제 분석하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나름대로 수식으로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푸는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고 해서 또 이 다음 해에 나와 있는 수령을 내가 맞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리형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도 좀 조언을 구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대학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 수리형 모범 답안이 아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제공하는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이제 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다면요. 여기는 1번과 2번으로 또 세부적인 게 나눠져 있는데요. 1번 두 집단 모두 전혀 공부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당 소득이 10원이라고 10이라고 할 때 주어진 함수의 MNABC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부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MNABC는 뭐야? 정답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두 함수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 논제일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함수를. 그 결과를 또 근거로 해가지고 책임 소재 감점. 여기서 또 책임 소재 감점이 나왔다는 거는 문제 1번과 이 책임 소재가 서로 논리적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장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형에도 어떻다? 이러한 평가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논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똑같이 논제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단락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량 배분도 논제 1을 전체 답안 분량의 절반 이상을 부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가형은 또 당연히 뭐야? 세 가지의 결과로 나오면 되겠죠.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양면적 평가 형태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리형임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평가에 대한 근거는 뭐다? 서로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 양면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2-2는 연세대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 형태를 잘 유념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될 겁니다.